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감사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갖은 고생하며 안 겪어본 일이 없는 제 인생에 불쑥 나타나 큰 도움을 주신 저의 은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왜 옛날에 판자촌을 아시나요? 판자로 집이 되어 있다고 해서 판자촌인데 예능에서 어떤 연예인들이 얘기를 하거나 TV에 자료 화면처럼 나오잖아요.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생김새에 컨테이너보다도 못한 정말 말 그대로 판때기가 덕지덕지 붙은 거주지요.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보잘것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참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 집 같지도 않은 판자촌은 항상 사람이 들끓었습니다. 길에도 판자 안에도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안 해줬거든요. 아니, 어쩌면 말을 해줬는데 제가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는 거일지도 모르겠네요. 대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애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사는 어머니나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말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제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 정말 너 때문에 뭘 편히 못하겠다. 지긋지긋하네.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하다. 대체 뭐가 그렇게 지긋지긋했을까요? 매일 밤 저를 두고 놀러 나갔으면서 뭐가 얼마나 더 편해야 만족했을까요? 제가 있건 없건 집에서 험한 말을 하고 술주정을 했으면서 대체 뭐가 지긋지긋했을까요? 그냥 저라는 인간 자체를 무시하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도망칠 길 같은 건 없었습니다. 고작 7살이었는걸요. 그래도 엄마가 좋아요. 그래도 엄마 사랑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미련하게도요. 만약 타임머신을 타서 그 시절로 가게 된다면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너는 버려질 거라고. 어머니는 자주 남자친구가 바뀌었습니다. 뭐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남자친구들과 지내는 건 많이 봤으니까요. 그러던 7살의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얘, 나는 새 살림 차릴 거다. 너도 네 살 길 찾아.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보육원에 가는 길, 긴 코트에 또각구두를 신은 어머니의 뒷모습만 쳐다봤습니다. 제가 버려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제게 인사도 없이 제 눈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보육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삶은 판자촌과 비슷했습니다. 좁고 힘든 환경에 애들은 들끓었고 못 먹고 못 배우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왜인지 모르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본 것도 처음이었고 못 배웠다고 하지만 원래 어머니랑 살 때는 더 못 배웠거든요. 아예 배움이란 게 없었습니다. 집에 책 한 권이 없었거든요. 숫자도 7살 때 옆집 형네 벽에 붙은 거 보고 형이 알려줘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보육원에서는 많이는 아니지만 거기 선생님들이나 나이 많은 형 누나들이 한글을 조금씩 알려주거든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한글도 배우고 덧셈도 배우고 그래서 8살에 한글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곳도 가게 되었죠. 그전엔 아예 그런 기관에 다니질 않았습니다. 동네 애들하고 판자 사이사이를 뛰다니며 놀 줄만 알았거든요. 학교에 가니까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에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나름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숙제도 꼬박 해갔고 글씨도 맨날 연습했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에 몇 있는 저와 같은 보육원 애들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더욱 여름날에는
하교하는 길에 학교 앞에서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쉬는 시간에도 모르는 문제 들고 가면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땐 잘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정말 감사한 분들이시더라고요. 보육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물려입고 돌려입는 게 많았습니다. 제가 또래 남자애들 6명하고 한 방을 썼거든요. 많아야 저보다 2살 많고 어리면 저보다 1살이 어리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덩치도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옷을 다 같이 돌려 입었습니다. 그때 보육원에 있는 모두가 그렇게 지냈습니다. 내 물건, 내 것.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공간이잖아요. 오늘 제가 입은 옷 내일은 내가 입고 어제 내가 입은 옷 오늘은 얘가 입고 그랬죠. 그래서 아침에 정말 우당탕탕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양말이 짝짝이네. 이 옷 내가 입으려고 했네. 하면서 싸우고 울고 화해하고 아주 아침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참 즐거웠습니다.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가도 맞지도 않는 너무 작은 바지를 입어서 하루 종일 불편해도 책가방이 바뀌어도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지내던 게 참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동생들한테 한글도 알려주고 숫자도 알려주고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퇴소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늘어갔고요.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는 것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저에게 주어진 세상으로의 첫발이잖아요. 막막함과 떨림이 공존하는 기분이었죠. 정하나, 꼭 잘 살거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안하다.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저희 원장님 정말 마음 따뜻하신 분입니다. 퇴소하는 아이들마다 전부 다 사비로 용돈 챙겨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저도 원장님이 살뜰히 모은 그 용돈을 손에 쥐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용돈도 그냥 주시지 않고 하얀 봉투에 정성스레 넣어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봉투를 제 손에 건네주시면서 걱정 어린 눈빛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한이에요. 나가서도 씩씩하게 살게요. 힘들어서 원장님 찾아오는 일 없고 좋은 일로만 찾아올게요. 원장님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나름 당차고 씩씩하게 보육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자고 씻을 곳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고시원 방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 판자촌을 제외하고 7살 때 이후로 처음 혼자 잠을 자게 되었죠.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기 우는 소리, 애들 떠드는 소리, 코 고는 소리, 이 가는 소리, 잠꼬대,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야 마땅한데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으니까 너무 어색하더군요. 그렇게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다음날 간 곳은 인력사무소였습니다. 저 일자리를 구하러 왔는데요. 잔뜩 긴장하고 간 인력사무소. 직원분들은 생각보다 친절하셨습니다. 돈이 급하다고 하는 저에게 먼저 건설 현장 일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말이 건설 현장이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막노동이죠.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경력도 없고 가진 거라곤 어린 나이뿐이니 제가 하기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와, 그런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대체 아저씨들은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맨날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정말 딱 이틀 일하고 몸살나서 일을 못 나갔습니다. 몸이 그냥 안 움직이더군요. 하루 종일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죠. 게다가 제가 체력도 딱히 좋지가 않거든요. 평생을 잘 못 먹고 자라서 그런가? 체구도 좋은 편이 아니고 체력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근성 하나만큼은 알아줍니다. 이틀 일하고 하루 몸살나고를 반복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으니 계속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리비리하고 일도 잘 못하는 저를 반기는 동료분들은 없었습니다. 반장님한테 하루 종일 혼나가면서 일을 했죠.
아이고, 속 터지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옮길래. 저기 안 보여? 나이 50 넘어서 저러고 일하는 거 안 보이냐고. 아니, 힘을 못 쓰면 나오지를 말던가. 매일 혼나가며 일을 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일을 가는 건 민폐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사무소에 가서 혹시 다른 할 일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죠. 그러다가 인근은 아니고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공장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무조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게 된 저의 첫 공장은 복사기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복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적성에 딱 맞더라고요. 힘쓰지 않아도 되고 앉아서 집중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공장에는 제 또래 애들이 많았습니다. 공장에 들어오게 된 사연도 모두 제각각이었죠. 어떤 친구는 할머니와 동생 둘과 살아서 본인이 가장이라 돈을 벌러온 친구도 있었고, 어떤 형은 사고로 가족을 잃고 열심히 사는 형도 있었고, 또 어떤 형은 하나뿐인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를 벌러온 형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솔직히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줄 알았습니다. 남자 때문에 나를 버린 어머니와 열악한 환경의 보육원 애들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걸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비슷한 환경에 놓인 저희는 퇴근하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15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참 돈독해졌습니다. 공장에서 매일 같은 일을 하고 엄숙한 분위기라 항상 긴장하며 일을 했거든요. 조금은 팍팍할 수도 있는 그 일상에서 작게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던 건 저와 비슷한 그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입사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공장에 외국인이 늘어나더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계속 고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제가 일하는 자리에 외국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어? 누구? 아, 새로 오신 분이구나. 여긴 제 자리인데요. 뭐? 사장님이 여기 앉으라고 했는데? 네? 아니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여긴 제 자리인데요. 아니라니까. 한국말을 곧 잘하는 외국인은 저에게 짜증을 내며 저리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사장실로 올라갔고 사장님은 남의 집 개 보듯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진짜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으라고 했는데 왜? 너 여기 오래 일했지? 아휴, 어릴 때 좀 제대로 된 일 하면서 살아라. 나 바쁘니까 나가. 그렇게 저는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실 그 사장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런 식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죠. 불성실하고 본인 기분 안 좋으면 한 번씩 내려와서 직원들한테 화풀이하고 진짜 얼토당토하는 잡심부름까지 시켰던 사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구두를 닦으라는 둥, 핸드폰 고장났으니까 수리점에 다녀오라는 둥, 게다가 맨날 자판기 앞에서 직원들한테 동전 좀 달라고 하고 커피 뽑아먹던 사람입니다. 코 묻은 돈 가져다가 자기 입에 풀칠하는 모양이었죠. 그래도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참고 견딘 거였는데 마지막이 그런 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좌절할 여유 따위는 저에게 없었습니다. 얼른 인력사무소 찾아가서 다른 공장 좀 주선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하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 같은 애가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인력사무소는 알아봐 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고 저는 하염없이 연락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벌어야 하니까 다시 막노동 나가고 그랬죠. 그러다가 복사기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형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형도 저처럼 복사기 공장에서 쫓겨났거든요. 저보다 며칠 먼저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형은 사장이랑 한바탕 목소리를 높이고 싸웠습니다. 사장이 마지막 월급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 되게 똑똑하거든요. 없는 환경에서 좋은 대학까지 들어갔고 학비가 없어서 휴학하고 돈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이 그때 사장한테 엄청 조리 있게 말 잘하면서 큰 소리 내니까 사장이 깨갱하고 그 자리에서 월급 다 줬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회사를 나간 형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을 나가던 형의 얼굴이 너무 무서워 보이기도 했고 저는 그곳에 남아있다는 게 미안해서 연락해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형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형,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잘 지내지. 정한아, 네 소식 들었어. 지금 일자리는 구했어? 아니요, 쉽지가 않네요. 형은요? 나 과외하겠다는 학생이 생겨서 그참에 이번 학기에 복학하려고 학교 근처 카페 알바도 구했어. 와, 형,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너 괜찮으면 다른 공장 들어가 볼래? 네? 무슨 공장인데요? 나 복학 결정하기 전에 인력사무소 갔었거든.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왔네. 식품 공장에서 사람 필요한데 들어갈 수 있냐고. 너 아직 일 못 구했으면 거기 가면 어떨까 하고. 나도 잘 모르는 곳이라 막 추천해주기는 어렵고 한번 고민해봐. 형, 저야 좋죠. 제가 들어갈게요. 감사해요, 형. 그렇게 저의 두 번째 공장은 식품 공장이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그곳은 외국인 노동자가 현저히 적었고 주로 20대 초반이나 50대 아주머니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도 어렵지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친절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공장 사장님들은 다 그럴까요? 저 처음 들어가서 한 달 동안은 사장 얼굴도 못 봤습니다. 공장에 나오지를 않더군요. 그러다가 한 달 좀 넘어서 보게 되었는데 저보고 오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말이죠. 그 정도로 직원들한테 무신경한 사장이었습니다. 공장도 크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차라리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보다는 낫겠구나 했는데 신경 쓰고 안 써야 할 게 따로 있지.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안 챙겨주더라고요. 월급날이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길래 동료 직원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 실례지만 월급 받으셨나요? 저는 아직 안 들어와서. 원래 매달 1일이 월급일인 거 맞죠? 여기 사장 원래 그래요. 네? 원래 그렇다니. 원래 월급 항상 늦게 주더라고요. 심할 땐 일주일도 늦게 준 적도 있어요. 여기 사장이 매일 놀러 다니기 바쁘거든요. 공장이고 직원이고 안중에도 없는 거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급여는 직원과 회사 간의 약속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멀쩡하게 굴러가는 이 공장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공장에서 엄청 열심히 일하는 반장님이 있었는데 그 반장님이 알고 보니 사장의 사촌 조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반장님 덕에 그나마 운영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첫 월급은 월급날을 6일 지나고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틀이 지나서 그 다음에는 일주일이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주는 게 어디냐 싶어서 묵묵히 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회사가 잘 돌아갈 리가 있나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제가 공장 들어간 지 1년 조금 안 되었을 때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전부터 생산량이 줄면서 아주머니 몇 분이 그만두시는 걸 보기는 했습니다. 평소에 친절한 편이었던 반장님도 그쯤에 유난히 까칠하게 굴었고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출근했는데 공장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 앞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20, 30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요. 뭐예요? 왜 문이 안 열린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화를 내시는 아주머니, 반장님한테 계속 전화를 거는 아저씨. 직원들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끝내 공장 문을 열 수는 없었고 저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반장님이고 사장님이고 계속 전화를 걸던 아저씨가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기 사장 도망자래.
탈세해서 어디 지방 갔다나 봐. 아휴, 내 그럴 줄 알았다. 다들 그만둘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아휴, 내 월급. 아휴. 우리 모두 한 달치 월급은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사회에 나와서 두 번의 직장에 들어갔는데 두 번 다 끝이 이런 식이라니. 그때부터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눈치도 잘 살피고 특히 사장들은 절대 믿지 말아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몇 군데의 공장을 더 전전했습니다. 뚜렷한 목표나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보육원생인 저도 무언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잘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사회의 일원으로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제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22살 때 들어갔던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비였겠네요. 다시 떠올리기도 힘들 만큼 진짜 좌절감을 겪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갔던 공장이 유독 제 또래 직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8살 때부터 공장 다니면서 일을 했잖아요. 돈도 없으니 놀 줄도 몰랐고요. 게다가 그 직전 공장이 모두 아버지,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었어서 또래가 많은 공장은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분위기도 색달랐습니다. 퇴근하고 3, 3, 5 모여서 회식하는 게 일상인 그런 분위기의 공장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좀 내향적인 편이라 그런 동료 직원들 보면서 신기해하기만 했지 낄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퇴근 후 제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이 팀이지? 우리 술 마시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어, 저도 가도 되나요? 그럼 당연하지 임마. 가자. 너 치킨 좋아해? 오늘 메뉴는 치킨인데. 어, 네, 좋아합니다. 좋아, 가자. 그렇게 저는 그 공장의 형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술을 안 마셔봤던 건 아니었습니다. 20살 딱 되었을 때 혼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 캔 사서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맛이 이상한 건지 이걸 왜 먹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자몽맛, 레몬맛 이런 맥주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사 먹곤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분이 정말 좋거나 정말 힘들 때 한 번씩 혼자 고시원에서 먹었었죠. 소주는 입에 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 따라가니까 냅다 소주부터 시키더라고요.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어?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야, 우리 여기 치킨 먹으러 오는 거 아니고 술 먹으러 오는 거야. 너 맥주는 먹을 수 있지? 그거라도 마셔 그럼. 참 제 성격이 문제입니다.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남한테 휘둘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국 또 휘둘려서 그 형들하고 술을 먹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맥주 좀 먹다가 형들 권유로 소주도 조금 먹게 되고 취해서 집에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술을 그렇게 먹으니 다음날 정신을 못 차리고 일을 했고 점점 일상도 능률도 돈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게 망가져가는 거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즐겨보는 분위기에 마냥 재밌고 즐거웠거든요. 제가 18살 때부터 일하면서 돈을 참 착실하게 모았습니다. 그동안 놀지도 않고 모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았겠습니까? 매달 꾸준히 넣던 적금도 몇 개 있었고 돈 많이 모아서 묶어둔 돈도 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흥청망청하게 돈 쓰면서 매일 놀다 보니까 적금 하나를 깨게 되었습니다. 좀 아까웠지만 그래도 목돈 모아둔 것도 있고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노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가까이를 놀았습니다. 그 형들하고 정말 둘도 없는 우정을 다진 듯했고 같이 있으면 너무 즐거웠던 형 한 명하고 자취방을 구해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형, 그럼 자취방은 공장 근처가 좋겠죠? 에이, 야, 당연히 시내 근처에 잡아야지. 그래야 맨날 술 먹으러 나가기 편하잖아. 아, 역시
형 천재. 참 철없는 그 형을 따르던 저도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취방을 알아보게 되었고 이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부동산을 돌면서 8군데의 집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형편에 맞는 집도 있었고 좀 비싼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비싼 집을 보니까 전에 본 집들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형, 우리 어떡할까요? 야, 확실히 마지막에 본 집이 좋긴 하다. 그치? 방도 2개나 있고 돈이 문제인데 너 혹시 모아둔 돈 좀 더 없냐? 제가 그 형하고 같이 살기로 했을 때 돈 얼마 있는지 서로 공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목돈 모아두었던 게 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만약을 위해서 안 쓰려고 했는데 좋은 집 가고 싶다는 생각에 그만 얘기를 하고 말았죠. 저 사실 조금 더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좋다. 그럼 그거 보태서 그 집 갈까? 그럼 관리비는 내가 다 낼게. 그래야 공평하지. 네, 좋아요, 형.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보증금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형은 관리비를 자기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착하다고 배려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집을 계약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정은 같이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다른 형 한 명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같이 있던 형 한 명이 배가 아프다고 했고 급기야 길거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대굴대굴 구르면서 복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119까지 불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같이 살기로 한 형한테 물었습니다. 형, 저희 어떡하죠? 지금 안 가면 늦을 텐데. 아, 그러게 진짜 어떡하냐. 얘 혼자 내버려 두고 갈 수도 없고.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찢어지자. 내가 부동산 다녀올 테니까 너가 같이 응급실로 가봐. 응급실 도착하면 바로 연락하고. 알겠어요, 형. 저는 그날 집 계약을 위해 들고 온 제 전 재산을 형에게 넘겨줬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식은땀까지 흘리며 쓰러지는 이 형을 얼른 데리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야만 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참 뻔하게도 저는 그렇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그 형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갑자기 정신 차리고 2발로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형들은 자취를 감췄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 전재산, 제가 5년 넘게 모은 전재산을 그렇게 허무하게 날렸습니다. 진짜 한동안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렸습니다. 그 형들 친구들한테 가서 연락되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다고 했고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연락되면 말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도 당연히 갔고요. 공장 사장님한테까지 말했는데 그걸 왜 자기한테 말하냐며 저보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 모양이라고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안 우는데 정말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해서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시원비도 못 낼 정도가 되었고 저는 완전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짐가방 하나 들고 거리에 나앉을 위기였습니다. 바지 주머니들을 뒤져서 찾아낸 1,000원짜리 몇 장으로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그럼 진짜 내 인생이 완전 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돼버려도 아무도 찾지 않고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 보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에 있는 컴퓨터를 뒤져서 일자리를 찾아봤고 그렇게 저는 안산에 있는 한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서도 한참을 걸어야 하는 외진 곳에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저기요, 저 일하려고 왔는데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걸 보니 반장님인 듯 했습니다. 따라와요. 그러더니 건물 뒤편에 있는 사무실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곤 사장 자리에 턱 앉는 겁니다. 사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이름이 박정한, 맞죠? 앉아봐요. 얘기 좀 하게. 사장님이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는 공장이라니. 지금까지 봤던 사장님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엄청 열정적인 사장님이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보통 그런 공장들은 면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사지 멀쩡하면 반장님이 확인 후 바로 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정말 면접 보는 것처럼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아, 그럼 보육원에서 자란 거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고생했네. 지내는 곳은 있어요? 그게 원래 고시원에서 지냈는데 지금은 지내는 곳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음, 여기 뒤에 컨테이너 몇 개를 갖다 놨거든요. 우리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거기서 같이 지내도 괜찮아요. 별 볼일 없는 곳이라 돈은 안 받을 거고 난방은 좀 안 돼도 다들 안에 잘해놨더라고. 아, 간단히 먹을 라면이나 밥, 과자 같은 건 내가 가끔 사놔요. 괜찮으면 거기 써요. 저, 정말요? 사장님의 첫 인상은 천사다였습니다. 한 번도 제 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보육원이건 말건 신경을 안 썼죠. 그런데 이 사장님은 절 딱하게 생각해주고 심지어 살 곳까지 제공해 주시니 천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컨테이너에 외국인 분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첫 직장에서 외국인 때문에 쫓겨났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대화 나눠보니까 사정도 딱하고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오히려 같은 한국인보다도 더 정이 많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에서 지내게 된 첫날, 퇴근하고 외국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만나봤죠? 네, 만났어요. 어땠어요? 굉장히 친절하시던데요. 마음씨도 넓고 좋은 분 같았어요. 에? 설마? 그럴 리가. 제 말에 다들 엄청 놀라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왜요? 안 친절하신가요? 아니요, 친절해요. 친절한데요. 좀 왜요? 나도 여기 일하는 한국인 친구들한테 배운 말인데, 정한, 꼰대 알아요? 꼰대? 꼰대? 네, 알죠. 우리 사장님 진짜 꼰대예요. 꼰대라니. 오히려 그 반대 같았거든요. 저 같은 사람 걷어주시고 굉장히 인자해 보이셨는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저희 사장님 진짜 엄청난 꼰대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만 그렇게 친절해 보였던 거지 정말 지독한 꼰대더라고요. 왜 인터넷에서 재미로 그러잖아요. 꼰대들이 맨날 나 때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저희 사장님이 그 말을 맨날 했습니다. 아이고, 너네 또 떠들고 있냐?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떠들 시간 있으면 책을 한 줄 더 읽었어. 어? 내가 30에 대학 가서 40까지 석사 공부를 했는데 너네들은 20대인 애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공부를. 나 때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다니까?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국민학교 겨우 나왔다 이 말이야. 지금은 뭐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들 해준다며? 공부를 해라 이것들아. 공부하면 세상 보는 눈이 변할 것이야. 이 30대 직원들이 좀 쉬고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잔소리를 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한쪽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읽고 싶은 사람들은 가져다가 읽으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면서 쉴 땐 쉬어야지 무슨 책을 읽겠어요. 책을 가져다가 읽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직원들 쫓아다니면서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소리를 하셨고, 정말 어떤 직원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퇴사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내가 공시 준비하다가 때려치고 여기 들어온 건데 또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나 그냥 나갈래.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사장님의 말을 듣고 실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유난히도 그 공장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모여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쉬운 동화책도 같이 읽어보고 쓰는 연습도 하고 또 어떤 외국인들은 서로의 모국어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사실 처음에는 우리 사장님이 시켜서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살아야 하니까 눈치 보여서요. 그런데 이젠 재밌어요. 일만 하는 거 아니고 뭔가 배우는 거 진짜 재밌어요. 그런 외국인들이 뭔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좀 가져다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퇴근하면 컨테이너에서 잠만 자니까 1시간 정도만 시간 내서 읽어보자 했던 거였죠. 퇴소하고 책은 한 줄도 안 읽었던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은 지 한 달쯤이 되었을 때 점심시간에 밥 다 먹고 책 읽는 저를 사장님이 목격을 하셨고 그때부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이구, 잘한다, 잘해. 그래, 그래. 나 때는 말이야. 밥 먹으면서도 책 읽고 그랬어. 아이고야,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얼마나 좋아. 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학교도 다니더만. 학점은행제인가 그런 것도 있다는데 알고 있나? 요즘 참 세상 좋아. 정한이, 더 열심히 하라고. 하하, 네, 감사합니다. 학점은행제를 다니라고 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게 뭔가 한번 알아보다가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사장님 잔소리도 그만 들으려고 어찌저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찾으셨습니다. 정한이 어딨어? 정한이! 예, 사장님. 정한이, 아주 장하다. 잘 생각했어. 그래, 그래. 공부를 해야지. 이제 앞으로 학비 걱정은 마. 내가 다 내줄 테니까. 네, 네? 학비를요? 왜요? 왜긴, 공부하는 젊은이한테 이 정도 투자는 해야지. 내 직원인데 책 필요하지 않나? 지금 빨리 가자고. 서점에. 예? 지금요? 아, 그거 인터넷으로 수업 듣지 않나? 그럼 노트북도 하나 있어야겠네. 얼른 가세. 그냥 어리둥절했습니다. 신나 보이는 사장님이 앞장을 섰고 저는 사장님 뒤를 졸졸 쫓아서 나갔습니다. 사장님과 차를 타고 대형 쇼핑몰에 갔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서점에 가서 필요한 책들을 사고 노트북 파는 곳에 가서 노트북까지 한 대를 샀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모두 다 계산을 하셨고요. 아니, 사장님, 이거 저한테 사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왜요? 왜 이렇게까지? 내가 말 안 했나? 힘들게 이 자리 올라왔다고. 없는 형편에 공부 좀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마음 접고 공장 들어가서 일했었지. 그러다가 장사까지 배워보고 여기저기 흘러다니다가 나이 30에 내 장사 시작하면서 대학에 다녔지. 그러니까 세상이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 이래서 공부하는구나 싶고. 그렇게 일하면서 공부하다가 나이 40에 석사 따고 모은 돈 다 털어서 공장 차린 거거든. 처음엔 직원 2명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지. 나는 아직도 공부가 좋아. 눈은 침침하지만 책도 읽고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좋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공부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안타까워서 내가 자꾸 알려주려는 거야. 그런데 마침 자네가 깨달은 것 같으니 내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 허허. 사장님의 얘기를 들으니 그 잔소리를 피하고 싶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더 진지하게 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도 없는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공부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면서 말이죠. 사장님의 큰 도움으로 좋은 노트북과 반질반질한 책들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전문학사 졸업장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컨테이너 사는 외국인 동료분들이 파티를 열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몽쉘 아시죠? 초코파이 비슷하게 생긴 거요. 그거 쌓아서 거기에 초 꽂아서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며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줬습니다. 사장님도 축하한다면서 제게 좋은 점퍼 하나를 선물해 주셨죠. 내가 전문 학사 졸업장을 따다니 솔직히 많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올 때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욕심, 더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요. 그래서 사장님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사장님, 저 좀 더 공부하고 싶어요. 어이구, 좋지, 좋지. 그래, 공부하니까 세상 보는 눈이 좀 달라지던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해보려고요. 너무 아쉬워서요. 그래서 학교를 좀 알아봤는데 야간 수업을 듣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혹시 조금 일찍 퇴근하고 야간 수업 들으면서 학교 다니는 게 가능할까요?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하지. 사장님은 마치 자기 아들의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적극적이었습니다. 일을 일찍 끝내주셨고 가끔은 차도 태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비를 전면적으로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실랑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학비도 모두 사장님이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스스로 하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도와주고 싶다면서 학비를 다 부담해 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번 사장님의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야간 수업 듣고 잠과의 사투를 벌이기를 1년 반, 총 6학기를 끝으로 저는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 것이었죠. 이런 저의 행보가 공장에 좋은 시너지를 불러일으켰나 봅니다. 한국어 시험을 본다는 외국인도 생겼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동생이 검정고시 준비를 한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왜인지 뿌듯하더라고요. 그럼 사장님은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그 직원들 하나하나 살뜰하게 챙기시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간 학교 다니면서 학위 말고 한 가지 더 얻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랑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회사원이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동생 2명 뒷바라지까지 한 진짜 성실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다가 친해지게 되었는데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처럼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학위 취득을 위해 학교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여자친구는 그때 저랑 같이 졸업장을 땄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자격증 공부를 할 만큼 정말 열정적이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멋진 사람을 놓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면서 컨테이너에서 사는 제가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그때 그 공장에서 일한 지 자그마치 7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23살에 들어가서 29살이 된 거였죠. 그런데 그 공장이 영세업이라서 월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7년 일을 했는데 월급이 220이었거든요. 결혼식 비용, 신혼집 비용을 생각하면 택도 없는 돈이었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공장에서 같이 지내는 외국인들과의 정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장님과의 돈독한 마음이 컸는데 그걸 저버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새로운 회사에서 불러준다고 해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그냥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력서를 넣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력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박정한 씨 맞으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성공 컴퍼니인데 같이 일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연락이 올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 회사의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공장 경력도 있고
무엇보다 학위가 있으니까 연봉을 많이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세전 연봉 4,200만 원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생각해본다고 말씀드리고 멍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월급이 300만 원인 꼴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정이 많은 이곳에 남을 건가? 아니면 이직해서 돈 더 많이 받으며 결혼 준비를 할 것인가? 제 판단은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인연도 계속 이어가고 싶었고 저로서의 발전도 있어야 했습니다. 전화를 줬던 회사에 다시 연락을 하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장님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이 되었거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까지 시켜준 은혜에 배신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결국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저기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정한이, 무슨 일인가? 저 사실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터질 것 같더라고요. 눈앞이 뿌옇게 되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울면 괜히 상황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눈물을 꾹 참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 사실 이직을 할까 합니다.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2년 정도 만났고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다 사장님 덕분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렵사리 얘기를 꺼냈는데 사장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사장님이 일어나서 제게 다가오시더니 제 어깨를 쓰다듬으시며 것 봐라. 세상 보는 눈이 바뀌었지? 사장님의 이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지며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가? 정한이, 여기서 뭐 하나 배워가서 참 다행이지? 저는 그대로 다리를 굽혀서 사장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부모가 없지만 사장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사장님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저는 7년간 몸담궜던 공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공장 관리팀 사무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순탄하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컨테이너에서 나오게 된 저는 여자친구와 반지하 단칸방 생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끼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을 모았고 드디어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식 일정이 잡히자마자 바로 사장님에게 연락을 했죠. 어이, 정한이. 사장님,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아, 지난주에 보내준 포도 잘 먹었다. 뭘 이런 걸 보냈어? 사장님 포도 좋아하시잖아요. 사장님, 그런데 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 뭔데? 저 주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사장님은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나간 녀석이 도통 결혼 얘기를 안 하길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저희 사장님 아무리 꼰대라고 하지만 그런 건 잘 안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괜히 곤란할까 봐요. 그런데 내심 제가 여자친구랑 잘 안 된 건가 걱정하고 계셨나 봐요. 그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사장님은 정말 저희 주례를 봐주셨습니다. 꿈 같았습니다. 제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도 멋진 아내가 생겼다는 것도 사장님같이 좋은 분을 만났다는 것도요. 그날 저는 봤습니다. 사장님 눈에 글썽이는 눈물을요. 덩달아 저도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꾹꾹 참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장님과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락도 일주일에 2번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있죠.
제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을 주시고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더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신 사장님입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그 좋은 영향력이 더욱 넓게 뻗어나가기를 바라며 저도 사장님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고 꿈을 꾸는 저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